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늘 함께 하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선거 전후에 꼭 한 번씩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6.1 지방선거. 네. 혹시 이런 결과 두 분 예측하셨습니까? 우리 대략 뭐 민주당이 굉장히 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전망을 대체적으로 일치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패배를 할 거라고 보셨어요? 광역단체장 기준으로 전망들을 많이 했었죠. 근데 제가 방송에 나와서 거기가 전망을 작성하는 이 팻말로 작성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저 12대 5가 될 것 같다. 그건 뭐 방송 확인이 가능할 수준이네요. 예. 예. 김민하 평론가님. 저는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맞춘 것도 있고 못 맞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계속 바꿔가면서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은 뭐 10대 좋은 7도 10대 7도 될 수 있다고 하고 또 어느 날은 뭐 거의 뭐 13대 4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 뭐 막 그랬기 때문에 뭐가 나오든 다 맞는 거죠 제가. 아니면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 다 기록하지는 않으니까. 그럼요. 예. 어느 것 하나는 맞출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제 경기도가 제일 사실 전망이 어려웠던 데 아니겠습니까? KBS 아침 방송으로 기억이 나는데 아마 최강 시사였던가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경기도는 어떻게 될 거냐. 경기도는 끝까지 혼전일 것 같다. 아마 당일 날도 판세가 바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게 그냥 저는 툭 던졌는데 예상대로 적중이 돼가지고. 아, 그래요? 제가 실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최강 시사에 나오고 고정적으로 나오고 계시는 김민하 평론가는 혹시 얘기는 못 들었어요? 전망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패널이라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입니다. 자기가 할 말만 하고 남이 얘기하는 걸 안 들어요. 집에 가느라고 그걸 안 듣기 때문에. 지난주에 김민하 평론가 무슨 얘기했죠? 네, 저도 생각이 안 납니다. 무슨 얘기를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사실은 선거 결과를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은 분석에 대해서 이미 익히 다 듣고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짜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반복하는 얘기는 저희가 좀 빼고 핵심만 딱딱 짚어가면서 선거 결과를 좀 분석하는 길지 않은 시간이나마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가 선거 결과에서 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 투표율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 50.9% 나왔습니다. 광주 지역 투표율은 37.7%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60.2% 투표율 나왔을 때 그때 59%였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낮게 지금 나온 건데요. 이 투표율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지 두 분 짧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그냥 투표율이 그런 이유는 선거 결과를 이미 온 국민이 예상을 했을 거다. 민주당이 질 것이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광주의 투표율이 37.7%라는 것은 유권자 3명 중에 1명가량만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망이고 마지막은 정작 투표소에 가면 7장을 해야 되니까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피로감이 엄습해 왔던 거죠. 그래도 교차 투표도 꽤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 보면 교육감 선거도 역시 후보자를 알고 유권자들이 많이 물론 무효표가 좀 많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고심을 해서 투표를 왜냐하면 적극 고관여층이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죠. 정치 고관여층이 투표를 했을 테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투표 결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분석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예, 김민하 평론가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 단체장은 이 광역단체장은 이제 국민의힘 후보를 찍더라도 이 기초단체장은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든지 이런 이제 고민을 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저도 이제 투표 들어가서는 투표용지 보면서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아마 다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 같고요.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제 좀 이 대선을 한번 치렀기 때문에 좀 이완된 상태였을 것 같고 정권을 바뀌었다라는 이 효능감을 이제 이미 느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이완된 상황이 있었을 것 같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선거에 진 상황이었는데 대선에서 진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또 전망이 좋지 않으니까 상당히 이제 실망했던 것 같고 그게 이제 광주에서 투표를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의 그 민주당 지지층은 사실 민주당에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그냥 투표 포기하느냐였을 텐데 투표 포기 쪽으로 이미 많이 쏠린 것 같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이고요. 네네.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면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한 거죠, 정말로. 근데 방금 전에 그 김연아 평론가께서 네. 교차 투표를 이야기하시고 또 몇몇 방송에서도 제가 나갔을 때 상대 패널이 교차 투표 얘기하면 저는 이 정도 가지고 이걸 교차 투표라고 이야기를 하나 이게 이 크로스 보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 크로스 보팅은 완연하게 일어날 때 크로스 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경기도 정도나 교차 투표가 있었던 듯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접전이었잖아요. 근데 서울이 그랬나요? 성동구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인 게 교차 투표일까? 저는 그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차 투표보다는 훨씬 더 저는 줄투표가 강했던 게 이번 선거였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줄투표는 기본적으로 지방선거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보이는 이제 어떤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서울에 이제 득표를 다 따져봤을 때 네. 이게 그러니까 100% 줄투표만 일어났다 뭐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건데 그것도 일부분 당연한 거긴 한데 네. 그걸 또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를 들면 서울이다라고 하면은 오세훈 시장이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것 같으니까 일단 오세훈 시장에게는 한번 기회를 줘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예. 그다음에 또 내가 사는 이 기초자치단체 이 구에 있어서는 또 이 현역 구청장이 일을 잘한 것 같은데 근데 현역 구청장이 민주당이다. 그럼 또 여기도 이제 한 표 주고 이런 이 투표들이 일어났다라는 점이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로 이 이제 그 투표 있어서 광역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좀 분리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결론이 이제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는 결론이 뭐냐면 이제 송영길 후보 문제죠. 결국은 그 얘기를 이제 가는 거죠. 네네. 송영길 네. 후보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민주당 지지층들이 오히려 투표를 안 하거나 오세훈 후보한테 투표했던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있는 건데 뭐 평가는 전문가들의 어떤 여러 가지 해석도 나오는 것이니까 배 소장님의 이러한 표정과 이러한 모습도 당연한 거라고 보입니다. 아니요, 저도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오세훈 후보하고 송영길 후보 두 명의 표 격차가 87만 표 정도 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비례 투표를 할 때 정당 투표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광역 비례 투표 그 득표 수를 계산을 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57만 표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차이가. 그러니까 30만 표가 어디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30만 표를 원래 줄투표를 했다면 더 얻었어야 되는 건데 그 얻지 못했던 30만 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24만 표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진 거 아닙니까? 네. 당시 윤석열 후보한테. 그렇게 본다 그러면 30만 표는 굉장히 큰 차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으니까 이제 그 얘기는 넘어가고요. 네. 뭐 제일 큰 관심사가 됐던 게 경기지사 선거 아니었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경기지사 하나 가지고 오는 건 상징성이 그만큼 크다. 이렇게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자신의 분신처럼 사실 윤심으로 그냥 딱 낙점하듯이 김은혜 당시 이제 당선인 대변인을 좀 경기지사 후보로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박빙화했던 승부 끝에 김동연 후보가 이겼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두 분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다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경기도가 가장 크게 관심을 모았던 이유는 이 지역이 경기도가 현재 권력 판도뿐만 아니라 미래 권력 판도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보면서 경기도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윤석열 정부에게 기회를 준 거죠. 기회를 준 민심이다. 왜냐하면 잘했다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잘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걸 기회라고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네. 기회에 대해서 왜냐하면 민주당에도 기회를 줬죠. 유권자들이 예. 국민들이 그러면은 2년 뒤에 총선 때 다시 평가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전혀 기회를 안 준 것도 아니다. 저는 그 자그마한 기회가 경기도다. 유권자가 제일 많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불거졌던 김은혜 후보와 관련된 재산 축소 신고와 관련된 부분. 네. 그러니까 결국 유권자들은 다 주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남겨놓은 민주당에도 잘해라. 잘하면은 또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경기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잘의 기준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단적으로 얘기해서 각 당에 이 경기도민들이 준 메시지가 있다고 보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국민의힘에는 지금까지는 분위기 좋았지만 윤심만으로는 안 되는 거다. 이거는 이제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이 당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당의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그다음에 그런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준 것이고 민주당에도 기존의 민주당만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제 고전적인 어떤 뿌리부터 민주당인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각 당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좀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뭐 아까 서울시장 선거 득표에 대해 저희가 얘기했지만 자치단체장이 얻은 득표수보다 김은혜 후보가 얻은 득표수가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김은혜 후보를 그러니까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김동연 후보를 뭐 찍었다고 뭐 저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김은혜 후보한테 다 표가 가지는 않았다고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요인이 작동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이번에 뭐 윤심 대 명심의 대결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영향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후보자들 간의 경쟁력보다는 대선 2차전 연장전 성격이 강했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는 많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투표소에 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출구조사 자료에 따르면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40대 남자들의 경우에는 투표율이 40.9%예요. 네. 근데 60대 남자는 73.9%거든요. 네. 그 이야기는 그래도 경기도 지역에는 윤심과 명심인데 저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두 가지죠.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재산 신고 그 부분이 없었다. 그리고 사실 그 부분을 제기했던 인물이 누굽니까? 강영석 후보예요. 네네. 강영석 후보와 훨씬 더 원만하게 타협이 됐다면 김은혜 후보 당선으로 저는 이어졌을 가능성이 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결국 선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황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상황적이라는 이야기는 강영석 후보가 있어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 그거는 상황적인 해석이죠. 그러니까 보다 더 선거판을 근본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뭔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거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결국 저는 강영석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부담이 됐다고 보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강윤석 후보하고 그럼 단일화했다면은 여유 있게 이겼다고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뭐 일각에서는 이제 또 다른 가정이 등장하죠. 왜냐하면은 강영석 후보와 단일화하면은 오히려 뭐 중도층 표심도 달아나고 강영석 후보에 대한 혐오 유권자층이 있다. 근데 네. 그건 가정이잖아요. 그럼 왜 대선 때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리고 2012년 대선에서 왜 박근혜 후보는 이인재 전 의원의 피닉제이의 당과 합당을 합니까? 그거는 선거라는 것은 기본적인 것은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는 거. 미국 대선에서도 보면 로스페로가 등장을 하니까 대선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결과적으로는 강영숙 후보가 가져간 5만 4천 표가 8,900표 차이로 지게 된 김은혜 후보에게는 부담이 됐던 거예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뭐 사실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원래 정의당하고 민주당 관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그렇죠. 나왔었잖아요.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가지고 왔던 표 2% 조금 넘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표 만약에 이재명 후보 단일화해서 갔다고 한다면 정권 교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던 거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당연히 계산만 그런 어떤 계산만 놓고 보면 예를 들면은 민주당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기도에 이제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후보가 나온 거잖아요. 다 이 좀 적은 득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다 긁어 모으면 그래도 강영석 후보가 얻은 것만큼은 아마 될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쪽도 하나로 하지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다만 이제 그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이제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닌 일이 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일 텐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니까 그 평가들을 뭐 잘 또 되새겨 봐야 되겠죠. 네. 기왕 뭐 얘기 나온 김에 우리가 짧게 정의당 얘기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당제가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정의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도 사실이었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뭐 비례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뭐 취지가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사실 본래 취지 자체는 굉장히 좋았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정의당의 역할이 상당히 컸던 것도 뭐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정작 선거법 바뀌고 난 다음에 정의당의 존재감이 사라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정의당 앞날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변화가 필요한데 두 가지 지점이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변화라는 게 그럼 어디로 가는 변화냐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요. 두 번째로 그 변화를 하려면은 자체적인 나름의
최소한의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선거를 통해서 그 힘도 상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조건을 보면은 당분간은 상당히 이제 암울하다라는 건데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후반기에 가서나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상당 부분 지난 정권의 어떤 여파로 진보라고 하는 정책 노선과 가치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어떤 뭐랄까요 감수성이 이 어떤 이 민감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후반기에 가서 이런 가치적인 측면에서 어떤 국민의 어떤 요구가 있을 때에야 그 상황 논리 속에서 재편이 가능할 것 같고 당분간은 상당히 좀 어려운 국면이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정의당이 저는 전면 해체에 가까운 재창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네. 지금 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이 살아있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오죽했으면 정의당 삼행시가 나와요. 정말로 의지가 처절할 정도로 당을 전면 개혁해라. 이게 정의당이에요. 시인이 누구예요? 그거? 좋아요. 네. 시인 배종찬 시인의 왜 시 그러냐면 결국 정당을 분석을 할 때는 3P가 중요하거든요. 필로소피, 이념, 네. 그다음에 정책, 팔러시, 마지막에 이제 피플인데 정의당은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전히 정의당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심상정, 이정미, 뭐 돌아가신 고인이 된 저도 이제 존경하는 노회찬 전 네. 의원. 그러니까 뭔가 아니 물론 유호정, 장혜영 의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짧게 두 가지. 정의당이 수권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만 무슨 제3정당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사라져요. 네. 또 하나 정체성인데 2002년 대선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신이죠. 네네. 저는 그 말씀을 아직도 못 잊겠어요. 그때 대선 후보였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게 핵심이에요. 노동자의 살림살이를 이야기하는 정당이 된 노동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부문별 대표를 조합 조직처럼 좀 이렇게 대표하는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고 있으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다. 하다못해 민주노총, 한국노총 어느 쪽으로부터 또 지지를 못 받는 정당이 됐다고 하는 거는 정의당이 가장 큰 존재 이유가 이제 노동 분야에 관한 어떤 진보적 시각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뻔한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뭐 지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들은 앞서 저희가 말씀 나눴지만 많이 아마 청취자분들도 접하셨기 때문에 평가는 여기까지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야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실 것 같아요. 6일 지방선거 이후 전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국 전망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좀 국민의힘부터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거에서 뭐 완승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민주당보다도 오히려 더 먼저 혁신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꾸리고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직을 지금 맡기로 했는데 여기는 어떤 뭐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의도라는 거는 뭐 여러 측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선거에서 뭐 이겼는데 선거에서 이겼을 때 뭐 오만하게 비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선거에도 이겼지만 혁신을 계속한다. 이런 이미지를 이제 좀 선취하고 싶다라는 맥락이 있는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준석 대표 본인의 어떤 나름의 구상이 좀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당 대표로서의 임기는 한 1년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결국 이제 차기 공천, 이 총선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공천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영향력을 남기고 싶다라는 취지잖아요. 지금 이 혁신위에서 논의한다는 내용을 보면은 결국 공천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네. 얼마나 공천을 잘할 거냐에 대한 얘기. 그런 점에서 그런 나름의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이 생기고 네. 세 번째로는 이걸 또 약간 뭐 여의도 근방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항상 이제 이준석 대표의 여러 가지 이제 뭐 신상 문제와 연결돼서 이제 해석하는 흐름도 있는데 그 이준석 대표가 이 뭐 윤리위에 회부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조기 사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게 아니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는 얘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근데 이게 뭐 의도가 이렇다라는 거 하고 이게 어떤 효과를 거둘 거냐라는 얘기는 또 전부 좀 다른 것 같아요. 효과에 대해서는 이게 첫째로 이제 실효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는 아직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뭐 내용도 없고 뭐 하니까 아직은. 네. 근데 당내에서 지금 불만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재형 의원이 어쨌든 초선이고 네. 정당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아닌데 전직 감사원장을 지냈다.
라는 정도인데 최재형 의원에게 혁신위를 맡겨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무엇을 의도하는 것일까? 요거에 대해서는 당내 여론 해석과 좀 논란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순탄치 않을 것 같아요. 그동안 최재형 의원이 보여줬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강성 보수에 가깝고 굉장히 원칙주의자였잖아요. 그렇죠. 약간 정치력을 발휘하기가 조금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 아까 지적하시면서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어요. 그 이게 왜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냐면 그냐면 이런 거죠. 이제 최재형 의원이죠. 전 감사원장을 떠올리면 애국가 사절이에요. 애국가 사절. 예. 가족들이 가족 모임 하면서 이제 그런다고 해서 애국가 사절이 논란이 이제 한번 강성 그렇죠. 예. 보수 이미지로 연결됐던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 결국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정권 교체를 하면서 지금 국민의힘은 구름에 올라타 있다. 정확히 우리가 이 데자비 기시감이 2007년 대선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이에요. 그때는 뭘 해도 좋아. 뭘 해도 그렇죠. 돼. 여유가 있으니까. 자유한국당은 뭘 해도 안 돼. 네. 근데 지금은 정권 교체를 하니까 뭘 해도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거죠. 왜?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을 그리든 좋게 비치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뭐냐면 호남 공들이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는 투표율이 37.7%밖에 안 돼요. 더불어민주당은 뭐해? 이게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러다 보면은 혁신적 외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최재형 대쪽 혁신위원회. 근데 뭐냐면 이 외형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김민하 변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했어요. 그러면 이 국민의힘의 근본적인 개혁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 해결됐냐? 숨어있는 소가리가 있는 거죠. 지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친박 친이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문제들이 잔뜩 쌓여있는데 그게 해결됐나? 그런데 혁신위원회 그러니까 외형 쪽에 더 방점이 찍혀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도 왜 이게 그런데 왜 좋게 보이느냐? 지금은 구름에 올라타 있거든요. 곳간에서 인심 난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제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또 집권 여당으로서 대통령이 강력한 중심 어떤 그 축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당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는 그런데 선거까지 이겨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꼭 발생을 합니다. 이게 선거라는 게 선거에 이기면 이기는 대로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면 지는 대로 또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파이가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많아졌다는 거는 즉 여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고 단적으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좀 일을 해볼 만한데 그럼 이 여당이 좀 더 지금도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그 일체를 이루고 있지만 좀 더 좀 이렇게 내 뜻대로 움직여줬으면 더 좋지 않을까. 굳이 장제원 의원처럼 윤핵관이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직함을 맡은 것도 없는데 당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분이 나와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어떤 이 대통령하고 가까운 어떤 대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법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난 대표 자리를 지킬 건데 뭐 이렇게 하고 차기 당권의 문이 열린다고 하면 그거는 내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그런 위험성을 보여주는 이 전조가 지금 국민의힘에는 오늘부터 상당히 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김민하 평론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이준석 대표 만약에 이번에 선거 결과가 비슷하게 나왔다. 이번에 뭐 그 대승을 거뒀다고 하지 못할 정도로 뭐 예를 들면은 한 뭐 10대 7 이 정도 나왔다고 하면은 아마 책임론이 분명히 나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지금 일단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당을 계속 앞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약간 갸우뚱한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징계 위에 올라 있다고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그래도 20대 남자 또 30대 남자에서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전폭적인 표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존재를 무시하기도 힘들어요. 게다가 또 발빠른 행보를 보이거든요. 호남 가서 또 지방선거 감사 세례도 하죠. 사례 인사도 했죠. 또 혁신이 만들겠다. 근데 갑자기 이준석 대표 더 이상 대표 적합하지 않아. 물러나. 이렇게 주장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는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저는 1년여 남은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까. 안 그러면 이게 또 당의 내용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아직 내가 효용이 있다. 첫 번째. 네. 그리고 두 번째 당권에 재도전은 하지 않겠다. 뭐 지역으로 가든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좀 상상을 해서 좀 판타스틱하게 해보면은 그런 정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재도전은 없고 그다음 당권은 물려줄 테니까 네, 임기는 네.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메시지 아니겠냐. 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게 참 묘한데요. 뭐 시스템과 제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지만 사람의 감정으로 움직이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그렇죠. 사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이준석 대표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긴 했잖아요. 그렇죠. 두 차례나 포옹하고 이런 장면이 만약에 안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사실 대권을 잡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뭐 어쨌든 이준석 체제가 당분간은 계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두 분의 공통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는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네. 패인을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일단 오늘 국회의원 당무위원회 연석회의를 열어서 내부 수습책 논의를 했습니다. 비대위원회를 또 꾸리기로 했다는 게 약간 좀 의아하거든요. 왜냐하면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 대행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였는데 별도의 비대위를 꾸리기로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제 이 뭐랄까 당내 사정이 반영된 어떤 그러한 이제 결정으로 보이는데 첫째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로 판단해야 될 쟁점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라든지 이런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이제 장기화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빨리 끝내야 되는 비대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은 네. 그럴 경우에는 그러면 전당대회가 원래 8월 달에 해야 되는데 네. 기간이 길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중간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도하는 어떤 그게 비대위든지 뭐든지가 있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제 대표를 겸임하는 것인지 네. 그런 체제라고 하면은 사실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근데 조기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뭐 어느 쪽의 의견이 관철된 것이든지 또 각자가 준비의 정도의 문제인 것인지 그거는 이제 안 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네. 조기 전당대회는 아니다. 네. 8월에 정해진 대로 하자라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은 8월까지 이 빈 공간을 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감당할 것이냐. 첫 번째로 원내대표도 하기 바쁘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 좀 이 뭐랄까요 계파 간의 어떤 이견도 있는 것 같아요.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재명 이 의원 쪽 더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평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말고 새로 비대위를 꾸리자라고 하는 결론이 지금 내려진 것 같고 그럼 이 새로 꾸려지는 이 비대위는 지금 8월 전당대회까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네. 이 8월 전당대회까지 유지되는 비대위가 이른바 이제 관리형 비대위일 수는 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혁신형 비대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혁신형 비대위라고 하면은 거기에 구체적인 혁신안이라든가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만들 수 있는 사람으로 인선을 하자. 그래서 구체적인 이름도 지금 좀 거명이 된 것 같아요. 이광재 전 의원, 이상민 의원, 그다음에 뭐 유인태 전 수석 등등인데 네. 이런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는 논의가 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명확하게 뭐 이렇게 뭐 망치 두드려 가지고 이제 결론까지 내린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맥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말씀하셨던 인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이 되어 있는 지점들이 있는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기에는 뭐 일종의 개파색이 좀 있다. 친이계 쪽으로. 뭐 이렇게 지금 친 이재명계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 부분이 뭐 일종의 불안감으로 작동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중립적인 누군가가 맡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긴 하지만 개파들이 막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비대위가 혁신안 내세운다고 이게 혁신안이 제대로 실천이나 될 건지.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할 때까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시간을 보내는 비대위죠. 예. 왜냐하면 비대위라는 것이 비상시국에 사실 비대위가 질 수 있는 책임의 범위라는 게 전면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은 그냥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이전에도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정체성 재확립을 하잖아요. 그런 백서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게 이념.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는 어떤 정책을 그럼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당이 되겠냐. 마지막에 사람인데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시간 동안에 이걸 할 수 있느냐? 전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막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당을 어떤 식으로든 170석입니다. 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만히 있기는
그건 뭐 무책임한 것이고 말 그대로 그냥 전당대회까지 그냥 좀 관리하는 그런 정도 체제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네. 이런 것 같아요. 어제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어제부터 사실 쭉 글을 막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굉장히 민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선거 패배 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올린 글을 보면은 호남에서의 투표율이 뭐 정치적 탄핵이다 이런 내용도 있지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 꾸려질 비대위라든가 이런 기구가 전당대회를 겨냥한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거든요. 이게 네네.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비대위에 대해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대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를 놓고 지금 그 성격과 그다음에 이 인물들을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 문제인데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전당대회 네네. 룰이나 이런 것들을 거기서 논의할 거니까 네. 그 문제인데 사실 그런 얘기를 밖에다가 대놓고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혁신형 비대위로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혁신형 비대위라는 게 혁신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이 그럴듯한 안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성공했던 혁신형 비대위라는 거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뭐 김종인 비대위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은 뭐 공천권을 휘둘릴 수 있다든지 이런 실질적인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얘기인데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스러운 상황 속에서 아마도 좀 여러 가지 잡음을 내면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실효적인 어떤 혁신을 이끌기는 어려운 그런 비대위가 될 가능성이 지금은 오늘은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SNS에서 밝힌 내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맥락을 보면요. 어느 계파에 쏠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자기 계파 이익을 지금 대변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이낙연계하고 정세균계 지금 뭐 계파 모임을 해체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글쎄 저는 정말 패배 이후에 당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저는 강 건너 불구경식의 훈수 정치는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한국에 있는 겁니까? 미국에 있는 겁니까? 미국 이제 가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직 한국의 환송회를 마지막으로 했고 그게 마지막 전이군요. 모임이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협의체가 있고 또는 이 비대위 구성과 관련된 논의할 자리가 있으면 그때 저는 그 자리에서 논의하는 게 맞지. 이게 그 공개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건 사실상의 정치거든요. 저는 이렇게 되면은 더 복잡해질 거예요. 더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전에 당명만 달랐지 민주당일 때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항상 저는 그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연구원을 통해서 민주연구원에서 과연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에 대한 어떤 민심이 있느냐 그리고 민주당이 다수당이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국민들과 지지층들은 진단하고 있는지 저는 그걸 조사해서 빨리 그 인식 공유를 하는 게 우선이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개파 모임 해체라는 거는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비관우 장비가 해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유비관우 장비가 뭐 군대를 뭐 해산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람들의 인적 관계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낙연계라고 하는 이제 의원들하고 정세균계라고 하는 특히 정세균계 의원들은 모임을 해체해도 그 인적 관계가 해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원래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워낙 오래되기도 네. 했고. 그런데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새롭게 뭉친 사람들이고 각각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제각각인데다가 그걸 유지하는 틀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 무슨 모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7인회도 있고 뭐 더 좋은 미래 뭐 이런 민평련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모임들도 전면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해체했으니까 당신들은 해체해야 되지 않아? 왜 해체 안 해? 이 얘기가 1차적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압박용이다. 없고 2차적으로 당신들 해체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새로 무슨 틀을 만들 수밖에 없어라는 얘기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사실 어저께부터 총성이 울리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런 모든 문제 이번 선거에 대한 패인에 이재명, 송영길 두 명이 출마를 하면서 결국 선거도 졌고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하고 책임져야 하니까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권 도전도 하지 마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지금 이제 의원 입장에서 지금 전당대회 도전을 해야 될 것인지 말아야 될 것인지 지금 고민에 빠진 상황이 됐는데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재명 의원이죠. 이제 이재명 의원이 당권 도전하지 않겠어요?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아까 제가 강 건너 불구경하는 식의 정치가 되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어질 거예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어떤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을 누군가에게 특정 인에게 묻는다? 누구에게 물어볼까요? 이재명 의원? 그럼 송영길 전 대표?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 어림도 없죠. 그건 뭐 전부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책임이 있고 이렇게 대선과 지방선거에 연패를 냈으면 모든 구성원이 용퇴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이재명 의원이나 송영길 전 대표가 안 나왔다면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까? 그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 이 선거가 패배는 대선 패배로부터 온 것이고 이 상황은 그리고 대선 패배는 전 정권에서 했던 민주당의 정치 때문에 이제 발생을 한 건데 그런 점들을 총체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 한정해 갖고 얘기를 하면 또 이재명, 송영길 두 사람의 책임이 없냐. 책임이 상당하죠. 그건 또 부정할 수 없어서 이런 난감함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이재명 의원은 사실 우리가 이 대선 후보 되는 사람이 선거 패배하고 이러면은 이후에 반성과 쇄신과 뭐 자맹과 뭐 외국에 공부하러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돼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의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의원이잖아요. 계속 언론에 나와야 되고 계속 발언을 해야만 되는 위치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권 도전하는 거는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라고 보고 벌써 어제부터 총성이 울리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이건 아마 이재명 싸워서 의원이 이기는 거. 그렇죠.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오늘까지는 그 결말이 유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민주당은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고 새로운 당대표를 뽑기 전까지는 계속 시끄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국민들께서 국회에서 다수당으로서 제 역할을 좀 해라 이런 목소리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여러 가지를 하여튼 뭐 고민스럽지 않을까. 그럼요. 기로에 서 있죠. 싸울 땐 싸우더라도 일은 일대로 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10초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시점에 과연 어떻게 이걸 정리하느냐가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결정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선이 한 2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년도 안 남았죠. 그 사이에 굉장히 큰 혼란들이 그렇습니다.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이후 발생하는 것에 대한 저희가 토론을 계속 해보도록 하죠. 오늘 뉴스외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